안녕하세요. 여기 밝은 거 보니까 이번에 시험 잘 봤나 봐요. 묻지 말까? 먼저 점수 다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경험이고 낯설지 않기 때문에 또 오히려 쉽게 지원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예전에 지금 6장으로 한개가 되어 있는데 제한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최대 많이 쓴 아이는 72장까지 썼어요. 어마어마하지. 작년 한번 이 시기를 돌아보세요. 그때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었는지. 6장을 딱 썼잖아. 뭐 혹은 많게는 9장? 10장도 썼잖아요. 방금까지. 그랬을 때 하나 되겠지. 그 생각도 많이 났죠? 그쵸? 70장을 쓴 아이는 어땠겠어요?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죠? 근데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큰 틀 안에 많아봐야 2개 전형 정도로 학교마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막 6개, 7개씩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공사 전형, 리더십 전형 그래서 학생의 전형 3번 하면 보통 2번 하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70장을 쓴 아이의 결과는 다 떨어졌어요. 멘탈이 완전히 극단이 났죠. 그래서 여기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부터 가야 될 거지. 예를 들자. 그만큼 뭐 아무리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없어지는데 이렇게 큰 고비를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남았죠? 이 지긋지긋한 눅눅한 공간에서 설마 2달이 아니라 14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오늘 근데 저는 불평 준서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가 막혀 있다고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대학생의 정보나 혹은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통해 필름들을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약간은 동기부여 설명을 받고 하려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해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예상 등급 컷이에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다른 부분들을 볼 게 아니라 와 수학 미적이 81에 무슨 83이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00점부터 1등급은 미적 같은 경우에 몇 점까지죠? 82점이라고 치면 몇 개가 있어요? 만들어서 100이 안 됩니다. 100에서 82점 18개가 있죠. 그 말은 표준 점수가 15개 이상은 있을 수 있다. 그쵸? 근데 봐요. 1등급하고 2등급은 원점수가 몇 점 차이야? 6점. 그 얘기는 표점이 많아도 6개 이상은 나옵니다. 즉, 1등급이 어마어마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해해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죠. 11칸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험 기조로 이대로 흘러간다면 예를 들어 정시까지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자, 국어가 표점이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18개가 있어요. 그 말은 국어 점수는 동점인데 수학에서 표점이 나눠졌을 때 그쵸? 즉 이 말은 수학으로 변별되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하죠. 정시에서 수학 잘 본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한 이 시험이 거꾸로 나오는 거거든요. 국어가 18칸 있고 수학이 11칸 적혀 있어요. 재작년 2년 전? 이때만 해도 그렇게 나왔고 그때 국어가 변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의 흐름들을 봐서는 아무래도 수학으로 올해는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풀어놔서 알겠지만 올해 시험에 되게 큰 이런 부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뭐냐하면 이걸 한번 보세요. 9월 평가원 때 시험을 봤을 때 미적이 144점으로 표준 점수가 7점으로 나와요. 기하는 142점.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가채점 결과로. 그런데 보세요. 6월은 143점이고 기하 140, 학봉이 136점이에요. 작년 수능으로 가게 되면 140, 130, 139 이렇게 구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수능 최고 점수가 미적이 140이잖아요. 근데 이번 부평은 144점이야. 2점을 다 받으면. 그렇다면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 건 문제가 쉬웠다 어려워요. 그쵸?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쉬웠어? 이번 시험 좀 어렵다고도 얘기하잖아. 역시 실력자들. 어렵지 않았어.
이번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6평이 좀 쉬워서 그런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외부에 지금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죽을 상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1교시 때부터 선생님들과 같이 풀어요. 우리도 같이 풀거든요. 막 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별로 안 어려운데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안 어려우면 그냥 뭐야 집에 안 가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수능이랑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했거든요. 근데 기사가 딱 나오는 걸 봤을 때 너무 난이도가 좀 장난이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사의 추천은 학생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게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제가 오늘 PT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오답률 본 적 있어요? 이번 시험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보통 작년 수능이나 이전 연도 수능을 보면 오답률이 21번이든 22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30번, 28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오답률이 1등은 약 98% 정도가 나옵니다. 기억나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근데 실제로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번엔 90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10%가, 상위 10%는 되게 클 수 있었단 말이죠. 즉,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9번까지. 그 오답률 순위가 9등까지가 이전 연도 수능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왔어요. 오답률이 훨씬 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답률 12부터 16위 정도까지는 작년 수능보다도 오답률이 월등히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한 10등 원저리부터 15, 6위 정도까지는 오답률이 약 한 30% 정도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60%, 70% 가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40위 나와요. 즉, 2명 중에 1명은 힘들어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식의 시험이 됐냐? 내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패턴화 시켜져 있는 학습을 했던 학생들한테 너무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풀이 방식만을 고집을 한다. 특정한 어떤 풀이 방식 하나만을 고집해왔던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체계가 잡혀있고 적용할 줄 아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표준 점수는 작년에 비해 높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만점자는 많이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는 시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국어 지문을 보다 보면 보통 문제풀이에 집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문에 A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선지에도 A가 있어. 오케이 하고 그냥 제치거든. 그렇게 우리가 왜 화투 짝 맞추듯이 짝 맞춘다고 해서 탁 지우잖아. A인데 여긴 C가 있어? A, B가 나와 있는데 여긴 선지에 C가 있어. 이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화되는 패턴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A하고 B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접속사에 대한 의미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쉬운 문제. 단순히 짝 맞추기 식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한테 되게 힘든 문제. 그러니까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 이해 가시나요? 그 시험 유형으로 이번에 부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문제 되게 잘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봐요. 고등학생 때 한번 생각해요. 그때는 이번 같은 시험의 대처를 어떻게 했었을까? 시험 문제를 내가 딱 받았더니 이번 부평처럼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나? 그리고 현재는 내가 어떻게, 이번엔 내가 어떻게 했어? 그걸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발전인 거고, 그게 내가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금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2달 만에 3등급이 1등급도 되고 4등급이 1등급이 되는 경우들 저도 꽤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이건 뭐 용기를 가지세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만 남은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다시금 이전처럼 막연하게 집착 형식으로 문제에만 집착해서 똑같은 패턴의 반복을 해나간다면 결과값은 똑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실 시험이 이번 시험. 그래서 분석을 되게 명확하게 해요. 나 못 틀렸어. 어땠어?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봤는지, 어디를 내가 놓쳤는지, 내가 공부했던 방법에서 어떤 부분이 적응이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시험.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사탐도 다음 바탐인데 제가 사탐을 가지고 온 건 상당씩 사탐을 고친 학생들도 오래 많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다른 과목들보다도 사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만 보시면 이 두 과목을 제일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 수능이고 올해 9평이에요. 원점수예요. 이게 원점수가 1컷이 낮다는 얘기는 최고 표준 점수는 올라갈 여지가 있죠. 제가 그 확률이 있어요. 태민이 작년에 41점이었어. 그리고 사주는 45점이었어. 그럼 합치면 더하기가 그러면 이제 86점 정도가 나와서 뒤에 바탕을 보세요. 바탕은 생명이랑 지구과학만 보면 생명이 45, 44. 합치면 89점. 앞서 봤을 땐 앞에서는 몇 점이었지? 45, 41이니까 86. 뒤에 봤을 때는 89. 그럼 뭐가 더 높아? 바탕이 높죠. 원점수 컷이 높다는 얘기는 표점이 낮은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사탐의 표점이 더 높았던 거잖아,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사탐이 변별력을 갖던 시험이야. 자, 이거 국평을 볼까요? 국평은 지구가 40이고 생명이 45야. 그러면 87. 다시 앞으로 와서 사회문화가 43, 그 다음에 생명은 44, 87. 이 얘기는 같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나 저기 하나를 더 하시고 1등인데 그건 차원 문제고 사탐과 가탐에 대한 변별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오히려 동일하게 나갈 확률이 있고. 이전에는 사탐이 약간 좀 유수가 많이 나는 과목이었거든요. 1%면 50점 만점 같은 게 조금 허가해서 그랬는데 가탐에서 사탐으로 이동이 되게 많았어요. 뒤에 보여주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한 2, 3천 명 정도의 등수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요. 쉬울까 어려워? 우리 수능에서 한 2, 3천 등? 한 5천 등 할까? 5천 등을 내가 끌어올리고 싶어. 쉬울까 어려워? 어려워. 요게 지금 작년 수능에 표준 점수예요. 등급 때보다 8개, 6개, 8개.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각 해당하는 표준 점수 안에 들어있는 인원 1000명, 1600명, 3600명, 4000명, 5500명, 6000명이 들어가요. 126점하고 125점 사이에 12,000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1점 안에 저 정도가 들어가요. 이걸 보수분포로 하면 약 0.2%, 0.23%, 이 정도의 누적 인원들이 들어가요. 126점에, 125점에서 6점까지 가려면 한 문제가 아니라 원점수 1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3점짜리가 아니라 2점짜리 하나만 틀리면 됩니다. 어차피 3점짜리가 2점짜리 하나 틀린 건 매한 가지 아니냐? 아니란 얘기죠. 이만큼 6,000명을 더 올라가는 거잖아. 6,0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자연계열 총 모집 인원수가 6,000명. 그거보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저 1점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홀히 할 수 없겠죠. 근데 수학은 점수 구조가 조금 느끼야. 얘네처럼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50명, 60명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저럴까? 그치? 92점짜리 틀린 애가 60명이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작년에 1번 틀린 애가 있었어.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점핑을 해. 이게 뭐죠? 96.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8. 근데 봐요. 갑자기 요렇게 갔다가 약간 400명? 너무 좀 많아. 얘는 뭘까? 합통 만점이야. 이해가세요? 어떻게 알아? 전화해봤지. 학교에 거기 합통 만점자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있어요. 1점 몇 점이에요? 135점. 아, 이렇게 돼. 이해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안에서도 봐. 2점짜리 틀리면 이상한 애들. 3점짜리, 3점은 틀릴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4점짜리까지 다 맞추고 3점 하나 틀리면 얘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아이들이 합쳐서 120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안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수학은 1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국어만큼 타이트하게 difference가 문항수가 아무래도 문제가 고난도 22번, 30번, 28번, 29번 딱 제일 어려운 문항들이 점철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버리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 등급 컷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명료해요. 그런데
앞서 제가 그 오답률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두 달 기간 동안 준비를 잘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들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 6,000명이나 이런 4,000명 준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선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뭐가 취약한지부터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맞고 틀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메꿔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게 이번 시험의 목적이 되어요. 아, 나 이번에 등급컷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럼 망해서 늦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요것만 바꾸면 요거 하나만 맞추면 올라갈 수 있겠네. 이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못 풀만한 문제는 없다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한 분 더예요. 왜? 앞서 봤던 이 과목들은 모수가 달라. 그러니까 분모가 다르죠. 전체 인원이가 40만 명이 넘는 그 안에 비율로 0.몇을 줬고 1000명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탐구로는 어때? 선택하는 인원들이 다 나눠지다 보니까 많아도 10만 명씩 넘는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 1점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커요. 거기에다가 백분위가 훨씬 더 널뛰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63점이야. 표점으로 63점에 백분위가 88이에요. 자, 일반적인 그 의대 말고 그냥 연고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 학교를 괜찮은 학교들이에요. 연고대가 변환 표점을 쓰는데 그건 백분위에 따른 학교 자체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표점으로 63점인데 백분위에 88이야. 여기서 원점수가 하나만 높아지면 표점으로 68이지만 백분위는 3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백분위 1당 보통 뭐 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0.4점부터 0.7점까지도 편차가 벌어지거든. 백분위 3이면 몇이야? 그러면 1.5점 이상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1점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탐구에. 왜? 분모가 다르니까. 만약 원점수 1점이 아니라 한 문제를 더 맞추게 되면 백분위는 8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추는 순간 백분위가 8이면 변환 표점으로는 4점 이상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역전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너무 또 촘촘하게 붙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점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마무리. 뭐 할지. 이걸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게 작년 점수로 이렇게 받은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점수가 되게 좋죠. 국어 하나, 국어 2개, 수학 하나. 얘 국어가 이상해요. 2점짜리 2개 놓치나요? 그리고 지구과학도 2점짜리 2개 놓치고 생명을 하나 틀렸어요. 이 정도면 경희대가 됩니다. 작년 시험 기준으로. 자, 여기서 국어를 2개를 더 틀리게 되면 얘는 경희대 7회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수학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과학을 하나 더 틀리게 되죠. 그럼 갑자기 약대로 가요. 경희대 약대하고 경희대 의대하고는 편차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2개와 탐구 하나가 이 정도까지 벌어지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입시예요. 근데 저는 올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올해 수시 원서 접수를 한 거부터 보면 좀 그래요. 올해 원서 접수할 때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쵸, 갇혀있으니까. 올해 수시가, 자, 보세요. 그 재학생이 올해 4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 왜 그런지 아세요? 갇혀있는데 그건 잘해요. 황금돼지임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해 태어난 아이들을 되게 복 받는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이제 아니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4만 명이 많아요. 근데 인원수가 많아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사고나 특목고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4만 명이 어디로 가야 돼? 일반고로 가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인원수가 많아졌으니까 해당하는 등급 안에 포함되는 인원이 증가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이 늘었어. 거기다가 올해 의대에서도 사탐까지 다 확장해서 받아주는 학교가 늘었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 무조건 안전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올해 수시의 관건이었어요. 왜? 일단은 애들 내신 성적이 좋아졌잖아. 그러면 야, 교과 폭발한다. 교과 전형이 폭발하고 더군다나 의대 정원 다시 원상복귀되고 올해 의대 무조건 폭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떠들어댔어요. 나 같은 사람.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아닐 것 같았거든. 아니,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너무 불안한 거야.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어. 뭐? 9평을 보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잖아. 9평 때 내가 등급이 안 나온 거야. 6평 때는 잘 나왔어. 여러분 작년 한번 생각해봐. 6평 때 내가 괜찮았다? 근데 9평 때 어때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거는 시험 이상한 거야. 하지만 불안하지. 그럼 어떻게 돼? 불안하면 안전하게 지원을 해야 돼. 그 생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의대에 해당하는 이 전형, 교과 전형은 지원율들이 다 떨어졌어요. 반면 지방은 약간씩이라도 더 올랐어요. 그 지방이 더 올랐는데 종합전형으로 가면 그게 더 심해져요. 올해 의대 지원자 자체가 줄었어. 애들은 더 많아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저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수시에서 붙어서 갈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얘네들도 어차피 최저 달거든. 이 아이는 내신도 좋지만 솔직히 교과로 의대를 쓸 정도의 아이들은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쟤네들은 그냥 최소 맞춰서 들어갈 만한 애들 다 쓴 거야. 작년은 어땠냐? 작년은 지방의대,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많이 뽑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역에다가 한두 장의 안전카드를 쓰고 다 서울로 썼거든요. 근데 작년 서울 수도권 종합전형이 다 폭발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렸던 거야, 작년에. 그래서 이전까지 합격했던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다 떨어지고 새로운 이상한 아니야. 새로운 학교에서 막 합격자들도 노출되고 이런 게 작년 수시였거든요. 올해 그게 다시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안정 지원을 한 거야. 약대조차도 많이 안 올랐어요. 어디가 올랐어? 서영도도 안 올랐어. 성대 강원했어. 너무 낮아진 거 아니야? 그만큼 쫄이에요, 가슴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얘들 수시에 다 잡혀갈 거야. 수능 잘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걔들 다 수시에 갈 거야. 작년에는 여기에서 폭발을 하다 보니까 수시에서 떨어진 고득점자의 그 수능 성적인 학생들도 많이 있었거든. 걔네들은 어떻게? 정시까지. 더구나 작년 졸업자들의 응시 인원이 올해 접수 인원이 올해 접수 인원보다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작년 졸업자들, 접수한 졸업자들 중에선 수능의 제일 최상위권자들도 많이 지원했어요. 왜? 의대 지원. 내 친구도 쓰려고 했어. 진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 지 아들이 얘기하고 그걸 걔는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걔가 의대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한의대나 수의대나 난 돈을 좀 사랑해. 한번 좀 써보는 것 같아요. 그 전철이 있었어. 10년 전에 나이가 40일 때 동창녀석이 와서 그 얘기가 나 수능을 못 봐.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러면서 비웃었거든요. 근데 걔가 2년 공부하고 수의대에 왔어요.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 지금 수의사를 하고 있어요. 고향이 맞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작년에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나왔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대가 늘었다. 그래서 많이 입학할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갔던 거죠. 실제 지금 시내에 있는 사립학원을 보면 작년에는 LG 모 팀의 팀장도 왔었거든요. 서울대 공대 나와서 팀장을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치대가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점잖게 왔어. 나이가 35살 바뀌었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현역 의대생도 왔어요. 지방에 있는 의대생도 서울로 점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인턴 서울에서 그러지 마라 했더니만 그래도 서울은 뭔가 다를 것 같아. 서울 똑같다. 그 얘기 해도 물론 좀 다른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하거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그런 어른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됐어요. 근데 올해 그런 어른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평이합니다. 다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 연대나 고대에 학추로 갔어요. 내신 자기의 성적을 봤더니 야 이거 의학 계열 쓸만할 것 같은데 최저가. 그래서 작년에 갔던 아이들이 올해 도전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뭘로 가? 걔네들은 수시로. 그냥 정시까지 가면 남아있을 애들이 전 별로 없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재학생이 많고 졸업생이 적은 거예요. 근데 재학생 때 한번 생각해봐. 부평 이후에 나의 생활은 어때요? 굳이 내가 눈 감고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미 알 겁니다. 스르슴도 나오고 몰랐겠지. 1년 뒤에 여기 있을 줄. 상상도 안 했을 거 같아. 원서 석사하고 뭐예요? 과잠바. 왜? 색깔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미 난 그 학교 학생이야.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생활을 할 때 지금부터 벌써 들썩이고 있어요. 누구 거, 기집애 누가 그 학교 왜 썼는가 이러면서 이미 막 그 학교 학생인 것 마냥 옆에 친구를 뭐 띄워주고 있고 난 어깨끈 이렇게 올라가 있고 공부가 될 리가 있나? 그 애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쵸? 더군다나 작년에 아픔도 있어요. 그게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리고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떠올려요. 작년 수능장에 딱 들어선 그 순간의 느낌. 처음 느껴봤을 것 같아요. 아, 재수 이상인 친구들은 익숙하겠지. 그때 그 생소한 맨날 학교에서 8시 반, 뭐 8시 40분 다 될 때까지 노트 펼쳐가지고 내가 정리했던 걸 다시 보고 했는데 시험장에 딱 갔더니 8시 20분에 갑자기 가네요. 책을 하나도 못 봐. 그게 다 못 가. 뭘 봐야 될지 잘 모르니까 바리바리 다 싸들고 막 무슨 이삿짐 마냥 가방을 다 메고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막 너무 두려워. 그럼 이제는 그런 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이걸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잖아.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입장이에요. 그 안에 이런 상황까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소재가 되죠. 후배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걔네들은 또 내년 여기 올 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제대했습니다. 제가 21세대예요. 부사학과인데 그때는 저도 이제 원룸 그랬다가 그때 수능이 유일하게 2번 보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잘 본 성적표를 내면 되는 그럼 시험 난이도가 비슷했잖아요. 천차가 그래서 1차가 미쳤어요. 1차 잘 못 봤어요. 2차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잘 봐야지 했거든요. 1차랑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되게 잘 돼요. 하지만 애들은 1차를 그럼 어떻게? 본고사로 뒤집어야 돼요. 이게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고사 잘을 봤거든요.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얼마나 걸렸지? 학교 선생님 욕을 무진장했어요. 수학 문제를 봤는데 진짜 생전 처음 본 문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서울대 수학과 나왔다고 자기 뭐 수업 맨날 떠들었던 문제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시험장을 나와서 집에 간 뒤에 엄마 카드를 주고 혼자 이제 여행을 한 3주 정도 여행을 전국에 여행을 좀 다니고 혼자 다니고 괜히 겁먹을 거야. 그냥 시험 못 봐가지고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혼자 간 건데 핵심은 엄마 카드를 들고 간 거야. 나는 카드가 없습니다. 물론 엄마가 신고를 해서 막아놓을까봐 메모는 남겨놨어. 카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3주를 갔다가 온 다음에 이제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 생활이 힘들잖아요. 나가서 알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이 생활을 잘 마무리를 지어서 후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또 그만큼의 성취감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학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제술했던 기억을 떠올렸고요. 마무리 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앞서 보냈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두 달여가 앞에 지난 시간보다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만큼 똑같은 비율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게 올해 접수 인원인데 재학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졸업생은 2,000명이 죽었어요. 검정고시도 어차피 졸업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에는 현재 고2 나이, 고1 나이, 고3 나이도 많아요. 얘들 중에서 이번 해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졸업생 인원으로만 따졌을 때 저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백두리와 뒤집이 깔아줄 아이들이 참 이만큼 늘어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또 하나 이 안에서 그래도 바탕바탕 선택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과목별 선택한 인원이에요. 보세요. 학통 선택자가 6만 명이 늘었어요. 미적이 지금 4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뭐 국어는 저렇다고 썼고, 더 중요한 건 과학인데 과학 선택자가 7만이 죽었어요. 사회과학이 3만 5천이 됐어요. 이 중에 보시면 지금 의대를 생각할 때 지방 의대들은 올해도 과학만을 고집하는 학교들이 상당수입니다. 즉 어차피 시험 잘 봐서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수시로 갈 거야 하는 애들, 걔들 중에 사회과학한 아이들 되게 많이 있어요. 걔네들은 정시에서 지방 의대도 써요. 그 올해 그쪽에 누수도 나죠. 걔네들은 서울 쓰면 되잖아요. 서울 쓸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와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잘 보려면 틀리는 개수가 이 안에 뽑혀야 되잖아, 정답이.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쵸? 그럼 걔네들은 지역을 쓰고 싶어도 그랬어. 약대조차도 지방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바탕 필수입니다. 그럼 과학과학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 잘 보는 애들 아까 얘기했죠. 수시로 다 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시까지 이어질 만큼 쭉 공부를 해나가면 훨씬 이전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야. 근데 내년은 또 달라. 왜? 이번 개정 과정의 마지막 해가 되는 건 내년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올릴 거예요. 하지만 올해 진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탐구 접수 인원인데 사실은 화학 선택자님, 화원 일단 심심한 위로를 먼저 하고 괜찮아. 투보단 낫잖아. 화투는? 화투는 아니죠? 화투는 아니지? 화투예요? 화투는 아니죠? 네, 이런 애들도 있잖아. 하지만 26,000명밖에 안 됩니다. 생일에 지금 몇 배? 9배, 8배 차이가. 이거 좀 심하지 않니? 어려운 과목이라는 건 아는데, 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우주의 행성을 좋아할 줄 몰랐어. 그리고 다들 무슨 파도예요? 이렇게 생각도 하면 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신 이제 이거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화학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깍깍 잘못하면 한 문제 틀리는 순간 등급이 3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물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리는 누가 많이 선택하느냐? 덕후가. 나처럼 막 안경 옆에 쓰고 계산 몰라 막 이런 혼자를 제가 물리를 좋아해서 제 얘기를 하고 그런 애들이 좀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 그래서 문제 난이도 조절을 진짜 고민 많이 하는 과목이 화학인데 올해 그렇게 고민을 할 과목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출제위원회라고. 잘 낼 거라고 믿어야지. 하지만 응시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럼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떠냐? 사회는 수시에서 최저까지 통용이 되는 거 말고 정시까지 가게 된다면 통용되지 않는 지방의 의학학교와 이쪽을 제외하면 그게 있죠. 가산점비를 부여하는 서울권에 세상의 대학교 있으면 여러 가지 그 대학교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있는데 유명히 친해진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는 올해 처음 가산점을 부여하고 다른 대학교는 가산점 부여가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겁니다. 보면 뭐
3%, 5%, 그다음에 4점 이렇게 돼요. 3%, 5%, 4점이라고 하는 저 영향력 혹은 미적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까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목포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앞에 그 유명한 공립대학인데 거기는 미적 기하가 필수예요. 근데 미적 기하에 가산점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 미적 기하가 필수 지정이야.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알아 못 써. 근데 미적 기하에 가산점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다른 학과들, 다른 자연계열 일반 학과들도 가산점이 주거든. 거기 이제 목표를 해놨으니까. 그럼 적어도 약대는 좀 빼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귀찮았나 봐. 그러니까 다 가산점을 일단 줘요. 그런 대학도 있고 여기 지금 상위권 대학들 중에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 안에 등록이 없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겠어요? 건대가 빠져있죠. 건대는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해도 그 사회과목에 지금 사회 계열로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과목에도 자연 계열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즉 올해 건대는 터질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정도의 3%의 영향력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가 과학탐구에 5%의 가산점을 줘요. 작년 시험에서 이렇게 받았다 하면 중앙대식으로 762.88점이 나와요. 지금 퇴원하고 지원을 했을 텐데 100분이 90, 94예요. 이게 원점수로 42점이거든. 그래서 어떤 애가 하나를 3으로 바꿔서 좋게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90에서 95가 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5가 커진 거죠. 되게 올라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게 등급이니까 하나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5의 10. 그러니까 100분위가 5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760점, 그러니까 2점 이상 더 떨어지게 돼요. 원점수로는 제가 45점, 한 문제를 더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탐을 했을 때 원점수가 2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비슷합니다. 뭐 어차피 사탐은 껌인데 뭐 2문제 껌은 아니에요. 조금 더 분량이 작아, 확실히. 그걸 통해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누구나 실수로 한두 개는 또 틀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순간 바꿀 의미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바꾼 학생들은 허투루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이게 올해 의대에 가로쳐져 있는 숫자들은 지역이 있는데 인원 변화입니다. 다 마이너스지. 자, 이 상황에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메이저권 의대예요. 제일 비싼. 두 번째가 서울 수도권. 그 다음 세 번째 요 라인이 국립대. 요 라인이 지방사립대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들을 많이 하나요? 보통 보면 여기 1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을 지원한 아이들은 얘네 그쵸? 나분에 있는 이 아이들이 저쪽으로 지원을 하죠. 그쵸?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합격률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성균관대가 15명으로 작년보다 35명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 선발하는 인원과 거의 같이 된 거거든요. 그럼 작년에 제일 많이 뽑히는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그럴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이제 되게 제한적으로 봐요. 6명하고 15명이에요. 여기를 누가 쓰겠어요? 연대 카드를 그냥 써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주의해야 될 건 연대 카드를 쓰는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게 아니라 반대로 이쪽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분의 이쪽을 쓰는 학생들, 여기나 뭐 가천대, 인쇄대 이쪽을 쓰는 학생들이 경희대, 중앙대를 노립니다. 그 학생들이 주의해야 돼요. 얘네가 빠질 여지가 훨씬 줄어든 거잖아. 특히 경희대학교의 추가 합격 인원들이 막 147명, 150명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잘하면 빠졌구나 이러면서 이쪽으로 많이 쓰거든. 그걸 노리던 지금 가골의 학생들, 얘네들이 올해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아까 이야기했던 탐구 과목을 사탐까지 확대한 이런 학교,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있는데 경북대, 부산대를 쓰는 학생들이 조심해야 돼요. 저긴 올해 많이 못 밀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과탐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폭넓게 보고 쓰는 게 되게 가능해진 거예요. 제 생각은 뭐 의대가 빵꾸가 나겠어요? 빵꾸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입결 하락이 나타나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원서 질을 잘하면 이전보다
성적이 좀 더 낮아도 오히려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던 작년보다도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학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성적표가 발표가 난 뒤에 그때 뭐 수시 빠진 인원과 2월 인원과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정시까지 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또 상담하지 않아요? 하죠. 담임 선생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나 이렇게 떠드는 게 잘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할 거예요. 나중에 수능 가채점 기간 동안에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상황이 이렇구나 정도를 이해하고 마무리 잘 하고 난 뒤에 시험 잘 쳐서 오게 되면 막 구멍을 찾아주거나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점집이 아니야. 제가 원래 수시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외부에 제 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수능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A, B, C 이런 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어머니는 거기보다 여기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야. 근데 한 부모님이 한 엄마가 왜 자꾸 탁탁 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거든.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가 서쪽인가요? 이러는 거야. 서쪽이 왜요? 그래서 우리 애가 원래 서쪽이 좋다는 것 같거든요. 서쪽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10년이면까지 끝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점수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믿음에 더 의지하시고 싶으시면 그분을 찾아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구멍이 날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제가 올해 작년에 빵꾸난 걸 맞췄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얻어버리는 거야. 보세요. 올해 분명히 충남대 빵꾸난 올해 분명히 영남대 빵꾸난 이걸 제가 39개 대학을 다 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한두 개는 걸리지 않다. 그런 식이니까 그런 건 너무 믿지 마시고 모의 지원도 믿지 마세요. 아니, 진학사를 빠자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의 지원을 했을 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거기에 내가 추가 합격 제일 끄트머리예요. 그럼 그거 난 추가 합격 맨 끝이니까 붙겠구나 이거 쓰기? 못 써. 거기다가 딱 봤더니 나 2등으로 붙는데 아싸 이거 벌써? 그러면 더 높은 데를 찾게 돼요. 실제 모의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그대로 얻어 쓰는 비율은 30%가 안 돼요. 어떤 애들이 많이 바뀌어? 성적 좋은 애도 빠지고 불안한 애도 빠져요. 누가 남아? 안 좋은 애들이 남아. 왜? 딴 데도 안 좋고. 그냥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점수대가 어느 점수가 좀 많이 모여있고 이렇게 참고사항이지 이게 된다 안 된다로 모의 지원을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다만 흐름들은 그걸 보고 좀 확인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올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남은 2달 동안 해야 될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학습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이 있는데 학습적인 측면은 분명히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풀어나갔고 그 큰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런지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가 됩니다. 단순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맞았다 틀렸다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내가 메꾸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 타임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경험자들이야. 그런데 무턱대고 행했던 재학생들처럼 한다는 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하나를 더 맞추고 1점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1점과 한 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까 인원수 분포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피땀을 흘려 나가는 거예요.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하나, 탐구 하나. 네 문제가 더 맞추게 되잖아? 그러면 등위 상승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요. 등급은 별 차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 위치값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 그러면 중간 동안 네 문제만 더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더
내 문제는 기본적으로 더 맞추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중에 내가 찍어서 맞춘 문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이제 찍지 않고 맞춘 만큼 다지는 거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점수가 수능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뭐 이런 오답 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넘길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과목에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 단순히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까지 확인을 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해볼까? 이게 플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어떻게 풀고 얼마나 풀고 내가 오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이거는 플랜이 아니라 스케줄이에요. 그런 스케줄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방법을 짜는 게 플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뭘 못했어요. 몇 번 문제에서 막혔을 때 내가 더 못 나가요. 자, 아까 수학이 오답률이 높지 않다고 했죠. 그 말은 뭐야? 내가 항상 풀던 문제에서 막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풀던 문제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 풀릴 것 같거든. 근데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돼.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좀만 더 하면? 그럼 종쳐. 그러니까 그런 운영적인 측면이 잘못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넘겼다가 다시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거는 제쳐준다거나, 이런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멘붕이 왔던 순간이 있었는데 왔다면 그때 내가 어땠나? 이렇게 세세하게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선 시간대별로 내가 무슨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몇 번까지 가고 이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요. 왜? 재학생이 아니에요. 재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 아직 어리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적인 면들을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걸 수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요. 괜히 막 그런 거 많이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멘토들한테. 수능 전날 몇 시에 주무셔? 그걸 미리 해봐야지. 시험 때 너무 떨리는데 청심원을 먹어야 될까요? 미리 먹어봤어야지. 막상 당일날 처음 너무 떨려. 그날 청심원 먹고 시험날 가서 졸고.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를 시험장에서 하면 안 돼. 처음 하는 걸 지금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10주 정도 남았는데 이 10주에 대한 기간들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조금 큰 계획도, 큰 틀도 이거는 좀 짜줄 필요가 있습니다. 2주, 2주, 3주, 3주 혹은 2주, 3주, 3주, 2주 뭐 이런 식으로 짜줄 한다는 거죠. 그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부평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저 부평 내에서 내가 저 부평 분석을 통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남은 8주 기간 동안 분산을 해놓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학습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실무 많이 하죠. 필서 모의고사 많이 풀 거야. 필서 모의고사는 점수 확인에 대한 문제 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잖아.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실무 안에서 어떻게 이 시험 문제들을 접근해 나갈 건지, 그리고 막혔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한 연습을 이때 하는 거고, 실무가 아니라 저기까지야. 실전 연습까지야. 실전 연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치는 모의고사 있지. 그건 그 시간 안에 푸는 거야. 그때는 실전처럼 한번 해보는 거야. 실무는 시간 제한 안 줘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차라리 그 안에서 하나하나 점검들을 하는 거예요. 기출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 문제 좀 귀엽게 나왔네. 조건이 의미 있다든지. 이렇게도 험담도 해봤다가, 출제위원들 뒷담화도 깎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실전 연습 모의고사 때는
내가 실제 시험장이다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주만도 먹어봤다가 그리고 내가 몇 분까지는 집중력이 쫙 유지가 됐는데 50분이 지나니까 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러면 앞 친구의 뒤통수도 한번 노려봤다가 그런 연습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집중력의 시간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 동안 치러지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좀 타임 어떻게 걸려요.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잠깐 뭐 눈을 좀 감고 있다가 떠야 되나 감았다고 자면 안 돼요. 그거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있습니다. 시험 때 뭐 무슨 앞사람을 보고 잠깐 뭐 눈을 감았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최상위권은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시간까지 없다. 그렇다면 아직 최상위권이에요. 갑자기 수련해져서 이럴 때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될 때 어떤 친구들은 마킹을 지금까지 푼 문제에 대한 마킹을 먼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잠깐 또 환기시키고 다시 보고 그러니까 방법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서 최상위권이 됩니다. 이런 태도 하나, 습관 하나가 오히려 내 위치와 학습력 자체에 대한 영향을 되게 크게 줍니다. 그리고 정리도 하는 거야. 수능장에 가지고 갈 조그마한 어떤 노트가 아니에요. 쪽지 같은 거. 해봐서 알잖아. 수능장에 책 볼 수 있니? 못 봐. 근데 진짜 등산 가방 메고 다니는 거거든. 뭐 갖고 하면 뭐해? 보지 못하.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냐? 진짜 맨날 까먹어. 툭 하면 까먹어. 내가 이걸 모르지는 않는데 진짜 자주 까먹어.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건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안에서 그것만 보고 바로 버리게. 그런 정리들을 이때 해야 됩니다. 그건 언제? 그건 제일 마지막 주.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학습 계획을 짜고 시험 운영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이제부터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6평에 대한 분석을 몇 점으로 1등급이야, 2등급이야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에 대한 시험 자체의 판단과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그럼 지금도 수업을 계속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 보는 친구도 있을 테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시간적으로 더 내가 더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배를 과목당 어떻게 배분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걸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꼼꼼하게 따져놓은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부평의 의미예요. 부평 뭐 국어가 겁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번 수능은 좀 더 쉬울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뭐 6평하고 9평을 바탕으로 수능을 미리 예측해본다. 개소리입니다. 무슨 예측을 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맞아. 무엇을 하든 괜찮아. 그걸 믿고 가세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된다. 문제풀이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 그 풀이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당혹감과 그 마킹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놓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풀이 자체에 집중하지 말아요. 그런 건 또 운영적인 측면으로 넘길 수 있으나 약간의 융통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작업을 위해 부평을 분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올해 수능 1등급 때는 아까 왜 표준 점수 그 기반들이 뭐 국어가 11칸이고 수학이 18칸이고 이러면 국어에 동점이라는데 수학은 표점으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수학으로 변별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1등급은 올해 시험에 대한 예측이에요. 수학에서 변별이 될 거라고. 근데 2등급은, 2, 3등급은 국어에서 변별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이유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완전히 구간이 분리될 거예요. 학생들의 점수 때. 이게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즉, 이 말은 1등급과 2등급 사이, 그러니까 1등급 커트, 그리고 2등급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아이들이 지원하고 들어가는 대학교죠. 거기 올해 꽤 누수가 났습니다. 시험이 일단 이걸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할 수 없지만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문항 하나 그리고 점수 1점에 대한 차이점, 편차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옆에 다른 친구들 쫓아가지 말고.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화시켜야 돼요. 학습 점검. 이걸 나머지 9주 동안 쭉 진행을 할 마스크 대회를 잘 하시기 바라고.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야? 이제 곧 수능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들이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래요. 아, 오늘 농구를 할까 축구를 할까? 이것도 선택이고, 오늘 밥을 조금 먹을까 많이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고, 아, 오늘 숨을 쉴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고, 이것도 선택이야. 괜찮아. 자연스럽게 쉴 수 있지만 잠깐 멈춰볼까? 이것도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모든 순간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 순간에 해당하는 선택이 항상 후회가 남는 게 또 있다. 아, 그때 숨을 쉬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후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고 아쉬움은 남고. 하지만 그게 제일 적은 후회와 제일 적은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과 분석과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펼쳐나가고 올해 좋은 마무리와 결과를 올려주지 않을까,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숨을 쉬시고 숨 쉬어주세요. 아시겠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목표한 바를 다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지금 그냥 갔으면 있지. 뭐 없어요? 아니 뭐 나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난 수능 본지 30년 됐어. 아니 지금 막 문제 푸는 거랑 다르잖아. 그때 진짜 시험장에서 딱 그 긴장감, 아 이게 있었어. 요즘 시험장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 예비 수집을 수능 전날 했거든. 학교에서 다 가야 됐어요. 다 갔는데 뭐 셀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우리 학교에서 아는 친구랑 몇 명 같이 가서 어차피 교실이 다르니까 손발을 이렇게 들고 서 있었거든. 그 거기 앞에 가가지고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시험을 보는 그 학교에서는 이제 영문과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빠팡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바이퍼가 민수형, 최민수형 같은 사람이 머리를 진짜 이만큼 길러가지고 바지락 했다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운동장을 싹 와. 멋있다 이러고 그 사람이 내 옆 앞자리였어. 그리고 내 옆자리에는 누구냐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요즘은 좀 부담 같구나. 옛날에는 후배들이 나와서 막 뺑바리 치고 엿 붙여주고 엿 먹으라 이러고 막 별거 다 했거든. 엄마들 와서 그렇게 우울히 그 시끄러운 정문을 딱 지나오는데 옆에서 아기와 와이프랑 눈물에 이제 이별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되게 나이가 처음 그런 생각이 그 아저씨가 내 옆자리. 그 옆자리하고 이제 그 앞자리가 이 바이퍼. 그리고 내 이쪽에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수학 시간에 또록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모나리 부분 있잖아. 그게 육각형이잖아.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놓은 거야. 한 칸이 비잖아. 그죠? 비면 다시야. 그거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소리가 너무 거슬리니까 뭐야? 그래서 봤더니 계속 부르면서 막 이렇게 적고 있는 거야. 넋을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들리는데 얘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지도 이제 시선을 느꼈겠지. 이걸 막 하다 봤더니 날 딱 봐. 씨 웃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상황에 이 교실은 도대체 뭘까? 그때 내가 고3 때였거든. 와 이게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잖아. 거기다가 19평생 처음 느껴본, 처음 봐보는 국가고시고, 야, 이게 너무 좀 난감하다 이러는데 갑자기 맨 저쪽 앞자리에 누군가가 손을 벌쩍 줬다.
연배가 좀 있어 보였어. 내가 나 이상한 교실 줄 알았는데 손 번쩍 들더니 선생님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감독관이 앞뒤로 두면 아니 무슨 소리야?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앉았어. 이미 신경 들고 같이 온 거야. 한 10분 지났나? 그때 수학 시간에 한 10분 지났나?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선생님 진짜 안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아직도 기억. 그 사람 얼굴도 기억나는데 아이 안 됩니다. 우리 못 나가서 끝날 때까지 못 나가서 얘기를 했어.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잠깐 갑자기 에이씨 이러더니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떡해? 감독관이 둘이잖아? 앞에 있던 감독관이 이러고 뛰쳐나갔어. 그럼 이제 뒤에 감독관 혼자 있잖아. 이 감독관이 이게 바쁜 거야. 이거 컨닝하면 안 되는데 사실 컨닝도 못해. A형, B형, A형 어떻게 컨닝해?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누굴 컨닝해? 옆에 분들은 얘를 컨닝하고 아니면 애기 아빠 약간 울면서 시험 보고 있는 그 사람 컨닝을 이 아저씨는 머리를 계속 그 사람은 아무 못해. 그래서 넋이 나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재수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듣기 평가하잖아. 듣기 평가할 때 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서 나와. 어떤 학교는 위에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뒤에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깜짝 놀랄 때 뭐야? 막 이렇게 근데 뒤를 못 도는 거야. 왜? 괜히 컨닝한다고 막 오해받을까봐. 뭐지? 막 이러다가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이게 지나간 거야, 듣기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돼? 그 다음 문제를 못 줘.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돼. 만약에 내가 진짜 어쩌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 못 들었어. 어떡하지? 그럴 땐 다른 애들이 체크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이 체크하는 거야. 3번. 체크하는 되는 거야. 누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애들이 막 장을 넘겨. 그럼 그건 거야. 이런 운영 계획을 짜셔야 돼. 아니 진짜라니까. 무슨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 이해하시겠지? 물론 여러분들 옆에는 그런 아기 아까워. 그런 바이퍼. 그런 인내부로는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지. 혹시 모르는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이런 걸 막 수만이에 묻지 마요. 옆에 아기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사이트에 질문들 막 할 때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누구의 커리를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막 답변을 다 넣어. 대중에는 열심히 달아주면 거기 멘토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해. 갑자기 보이. 그러니까 운명 뒤에 숨어있는 사이트에서 듣지 마시고 옆에 선생님들 같이 좋은 선생님 같다.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힌다. 선생님한테 그렇다고 막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뭘? 아니 이렇게 나온다. 질문도 구체로. 아시겠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걸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열심히 하시고 이럴 때 건강 주의하고 한번 괜히 감기 걸려서 한 주만 날리니까 진짜 큰 손해니까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 밖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족구 좀 하고 더우니까 화장실 가고 똥싸고 이러지 마. 감기 걸렸어. 난 젊어서 괜찮아. 감기 아니야. 그러다가 걸리잖아. 항상 그런 거 좀 주의하세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국어에 대한 걸 잘해야 돼. 왜? 1교시 시험을 잘 보면 그 시험 흐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1교시를 망쳤다 느끼는 순간 말을 물어주고 그런 확률이 되게 크거든. 또 후반부로 가면 남은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일단은 국어에 대한 집중력을 좀 더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 더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왠지 망쳤을 것 같아. 아, 시험 망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 내가 어려웠으면 다른 애들한테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것도 조절 잘 하시고. 괜히 나는 어느 정도 이만큼씩 맨날 먹던 친구인데, 아, 수능 때는 속을 비워야 되는데, 밥을 안 먹었다가 저였단 말이야. 집중력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소처럼 똑같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고생 많았습니다.